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금융권 인터뷰에서 항상 써먹는 스토리 거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단골 멘트예요. 일단 먼저 제가 뉴질랜드 제 첫 영상 있잖아요. 뉴질랜드 떠날 때 이제 올렸던 그때 제가 보험사 전략기획 자리 그때도 면접 때 썼고, 싱가포르 처음 올 때 금융권 전문 컨설팅 그때 면접 때도 썼고,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자산운용사 전략기획 자리도 면접 볼 때 이 스토리를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금융권이라고 하면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은행, 보험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 세 가지로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IB나 뭐 프라이빗 이쿼티, 사모펀드 이런 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거기는 워낙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단골 멘트가 뭐냐? 영어로 하면 I don't remember my last time I walked into a bank's branch.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면 난 내가 마지막으로 은행 지점에 걸어서 들어간 게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쉽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설명이 쫙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딱 한 문장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이 면접관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 금융권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면접관 너네가 실무에서 매일 겪고 있는 그 문제점, 그러니까 너네들의 가려운 점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직전에 내가 밑밥으로 까는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물론 전략기획 롤 말고도 웬만한 직구는 이게 될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예시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은행부터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은행.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은행 지점에 간 게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말은 그만큼 오래됐단 말이에요. 은행 요즘 갈 필요 없잖아요. 걔네 뭐 대출, 예금, 뭐 송금, 환전도 되나? 아무튼 그게 다 그냥 어플로 되잖아요. 은행 어플로. 그 변화들을 설명하는 이제 뭐 그런 건데, 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은행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를 봐야 돼. 우리 90년대로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집 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장 보러 갔거나 아니면 은행 갔거나 이 둘 중 하나였어요. 그만큼 은행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님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지점을 엄청 세워. 그 두 번째는 손님 응대, 그 고객 서비스만 좀 제대로 해줘, 상냥하게.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고, 거기 가면 친절해. 그럼 거기 가서 은행 계좌 열고 그냥 거기서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게 끝. 근데 이제 10년 전 정도? 10년, 15년? 그러니까 2010년대쯤 이제 아이폰 나오고, 뭐 삼성 갤럭시 같은 거 나오고,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고, 그때부터 기술도 발달했지, 고객들도 조금씩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점을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까운 게 장땡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 예금 금리 좀 높이 주는 대로, 많이 주는 대로 이 사람들이 좀 약아졌다고 해야 되나? 소비자들이 이제 똑똑해진 거죠. 그렇게 산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해진 고객을 상대로 돈을 벌려면 은행들도 똑똑해져야겠죠. 은행들도 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진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를 세일즈 관점에서 보면 아싸리 사람들 어차피 가는 지점만 가고, 좀 부촌에 있는 뭐 강남, 뭐 청담, 목동 뭐 이런 지점은 그래도 사람들이 뭐 좀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네, 지점이 장사가 잘 돼. 근데 막 진짜 시골 어디 있는 지점은 솔직히 장사가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적자나는 지점들 그냥 다 없애고, 어차피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차라리 장사가 잘 되는 지점을 몰아주자 해서 지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막 은행 지점 위에 뭐 카페를 세우고,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커피 마시면서 은행 업무 볼 수 있으면서 차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막 플래그십 뭐 이런 게 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세일즈 측면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오퍼레이션 측면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점 가서 종이로 대출 신청서 써서 내면 걔네가 그 종이를 뭐 카피 따서 팩스로 본사에 보내서, 본사에서 대출 검토하는 애 있죠. 대출 해줄지 말지 결정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체크하고 해서 승인 도장 찍으면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대출이 나가고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워낙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전산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어플에서 해서 디지털화가 돼서 다 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러니까 굳이 백오피스도 사람이 거기서 도장 찍고 뭐 서류 검토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자동화 시키면 되잖아. 코딩해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바운더리 안 되면 그냥 바로 대출 심사 안 되게 하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얘는 대출 심사가 자동으로 오토로 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백오피스 오퍼레이션은 그냥 자동화를 시키면서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 관점에서는 사실 은행 상품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자놀이잖아요. 맞잖아요. 이자 돈 빌려줄 때 이자 많이 받고, 돈 우리한테 맡기면 그거 조금 대출 금리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이자 나가고, 이게 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상품 쪽에서 뭐 엄청나게 특별한 상품을 낼 수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자 깎아주거나 이자 좀 더 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단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취한 전략이, 야 지점 다 없애, 차라리 잘 되는 지점에 좀 몰아줘, 야 오퍼레이션 사람 다 잘라, 그리고 IT를 좀 써서라도 코딩해서 자동화를 시켜. 그럼 어쨌든 돈이 좀 남잖아. 이 돈을 우리가 어차피 마진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이자율 좀 깎아줘, 대출금리 좀 깎아주고, 사람들 우리한테 예금 넣으면 그거 이자 좀 더 줘. 그래서 다른 은행보다 이자를 좀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해서 차별화를 두자,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잡히게 돼요. 이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디지털뱅크, 한국에서는 카카오뱅크 있죠. 카카오뱅크 같은 디지털뱅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점을 따로 안 두고 다 온라인이고 백오피스도 자동화가 돼 있고, 그럼 마진도 높을 거고, 그러면 이자 좀 덜 주거나 더 주거나 다른 은행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례인 거죠. 이렇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게 IT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은행 어플 관리하고 모든 거 자동화해서 코딩해야 되고, 고객 정보 다 디지털화 시켜야 되고, 서버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 그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테크기업 같이 된 뭐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벌써 한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일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금융권 내에서는 은행이 가장 변화를 빨리 맞았고, 그 후에 보험사, 운용사들이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내가 은행인데 나만 디지털화를 한 게 아니잖아. 내 경쟁사도 다 디지털화를 같이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 치킨집 중에서 우리 치킨집만 콜라를 공짜로 줬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유닉 셀링 포인트니까 나한테 많이 오겠죠. 근데 우리 동네에 모든 치킨집이 콜라를 공짜로 주기로 했어. 그러면 더 이상 콜라를 공짜로 주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콜라를 안 주기 시작하고 다른 애들은 다 주고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은행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이런 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데, 모든 경쟁사가 그걸 다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 대비 뽕을 뽑기가 만만치 않은, 그리고 그런 와중에 고객들은 더 똑똑해져서 네이버에 은행 대출 금리 비교 이런 거 쳐가지고, 하루는 우리은행 썼다가 저기가 더 싸네 하면 저희 국민은행 가서 또 대출 받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새로운 걸 좀 시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고액 연봉자들, 고액 자산가들, 건물주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돈을 유치를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프라이빗 뱅크 같은 걸 이제 해서, 아예 뭐 하이넷워스라고 해요. 저희는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들만 진짜 VVIP로 완전 관리하는 은행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런칭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은행들이 직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면접을 볼 때 이제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뭐 이런 거죠. 면접관이 근데 왜 은행에 지원을 하셨나요? 질문이 오면 끼워 맞추는 거죠. 어떻게 끼워 맞추냐면, 마지막으로 나는 은행을 간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만큼 어느 순간부터 은행의 모든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금융권 내에서는 은행이 가장 급속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었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테크 비슷한 모델로 변화를 성공적으로 겪은 게 나한테 인상이 깊었고, 앞으로도 있을 이 수많은 변화도 나는 이걸 은행이 어떤 식으로 탄력 있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점을 배우고 싶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니면 반대로 은행에서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인더스트리 갈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야, 너 은행 마지막으로 간 거 기억나? 은행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했어. 나도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게 디지털이야. 우리는 이거를 15년 전에 겪었어. 나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 너네 산업 지금 이제 슬금슬금 디지털화로 가고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예 뭐 레파토리는 많으니까. 네, 그럼 제가 보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5년 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은행보다 보험사가 약
약간 복잡해요. 오퍼레이션 자체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과거를 회상해봐요. 일단 보험사도 아까 은행 그것처럼 저희 세일즈 판매 루트부터 볼게요. 20년 전 판매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은행이랑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냥 은행한테 야 너네 은행 창구에서 우리 보험 그 뭐 생명보험 좀 팔아줘. 그러면 이제 이게 방카슈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매 루트는 보험 판매원을 그냥 엄청 뽑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은행에 가서 아 나 은행 계좌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험은 절대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이 인더스트리가 엄청 커요.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진짜 짜잘한 크기고 진짜 보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제법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더라도 생명보험 그 인더스트리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를 다닐 때 그리고 보험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이렇게 할 때 클라이언트들한테 아, 나는 너네 인더스트리 정말 잘 알아 이 얘기를 꼭 하기 위해서 까는 또 멘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Life insurance is not something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decide to buy. Unlike toilet tissue. 그러니까 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 나 화장지 사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까먹더라도 다음날 딱 일어나서 아침에 아 맞다 화장지 사야 되는데 딱 이렇게 되잖아요. 화장지는 필요하니까. 근데 생명보험은 절대 어느 날 너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 생명보험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고. 이거는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을 설득하고 왜 생명보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정말 hard push 가 있어야지만 팔리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생명보험 그 보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알 것도 많고 클래스도 많고 조항도 많고 그리고 보험 상품마다 약간 다른 조항들도 많고 이래서 그 법적으로도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판매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진 보험 판매원을 통해서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한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판매원 수가 정말 중요해요. 20년 전에는 이 두 가지가 메인 보험 판매 루트였어요. 그럼 이제 이 디지털화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보험 판매 루트가 요즘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첫 번째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점 닫고 다 디지털화돼서 다 어플로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보험사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 야 우리 보험 팔 때 쓸 수 있는 어플 만들어줘. 그래서 보험사들이 웬만하면 은행이랑 방카시런스를 하고 있으면 이런 어플을 하나씩 제공을 해줍니다. 자기 돈으로. 보험 판매원들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종이 서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사인해주고 요 밑에도 해주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도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그 보험사에서 만든 그 어플 들어가서 아 이름 뭐 나이 뭐 연봉 어떻게 되세요? 생명보험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나이 뭐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셨을 때 뭐 얼마 정도 남기고 싶으세요? 막 이거를 진짜 빠르게 그냥 탁탁탁 딱 해서 그 작성 완료 딱 누르면 바로 그 보험사한테 바로 갑니다. 정보가. 이렇게 이제 메인 판매 루트였던 은행과 보험 판매원들이 디지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백오피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은행이랑 똑같이 자동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 상품은 오퍼레이션이 진짜 복잡해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라이팅이 뭐냐면 보험 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야. 근데 건강보험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원래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 근데 내가 한 30, 40 먹고 뭐 건강보험을 들면 내가 이전에 이 보험을 들기 전에 알았던 병은 커버가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가입 신청서를 받으면 이 사람 의료 진료 기록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거는 원래 지병이 있었고 이런 건 커버가 안 되고 이걸 다 일일이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 이 사람 뭐 지병이 있더라도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받고 이것까지 커버되게 해줄게 뭐 이렇게 쇼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복잡한 언더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보험사들은 정말 그 핀테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AI, 블록체인 이런 걸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입 신청서가 뭐 시드라는 사람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뭐 블록체인 저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바로 모든 병원의 전산에 있는 이 사람의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암호화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와서 그거를 머신러닝이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의 보험 신청서가 심사가 통과다 아니다 이런 거를 바로 할 수 있게 뭐 이런 기술들을 보험사는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창구에서 보험 신청을 하자마자 진짜 빠른 시간 내에 휴먼 터치 없이 바로 보험 심사까지 한 큐에 쭉 가는 걸 STP라고 부릅니다. STP. 그러니까 Straight Through Processing이라고. 보험사들은 요즘 오퍼레이션 자동화를 위해서 여기에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이제 옛날의 보험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사가 이런 디지털화를 얘네도 급격하게 요즘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은행 애들이 팔아주면 우리 은행 애들한테 커미션 줘야 되고,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팔아주면 그 사람한테도 커미션 진짜 많이 주거든요. 줘야 되는데, 야, 이럴 바에 그냥 우리 어플 만들어서 팔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보험 상품 말씀드렸을 때, 보험 상품은 주제가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개인이 바로 못 사게 돼 있어요. 꼭 어드바이스를 듣고 사게 돼 있어요. 그게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강매 같은 걸 당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암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야, 생명보험 그거 다 돼, 암까지 커버돼 해서 내가 들었어. 한 20년 후에 근데 갑자기 내가 암이 걸렸어. 근데 내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커버가 안 된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들은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죠. 야, 보험 상품이 복잡해서 꼭 브로커를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면 보험 상품을 그냥 간단한 걸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얘네가 보급형 생명보험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워.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너 가입해. 그럼 보험 심사도 없어. 너 그냥 나이도 상관없어. 가입해.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딱 죽으면 딱 네가 뭐 그 사유는 필요 없어. 딱 가면 너가 월 뭐 10만 원만 내면 우리가 2억 딱 보장해 줄게. 이런 거를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규제기관, 그러니까 금감원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랑 이제 쇼부를 봐서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아, 이거는 뭐 아무나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허가가 나면 이건 그냥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브로커를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품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화 때문에 상품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어지고 아무나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뭐 가입하는 절차도 엄청 쉽게 간소화되었다.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은행이랑 똑같이 어플 관리하고 모든 걸 자동화하고 고객 정보 디지털화 시키고 서버 따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IT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백오피스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 보험회사도 약간 테크 기업 같이 변했죠? 근데 은행이랑 비슷하게도 이 보험사들이 지금 디지털화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문제점들, 예상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더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 보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서 보급형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고객들이 안 사.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보험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 맞다, 보험 사야 되는데 화장지랑 다르다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이렇게 올려놔도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이걸 하드 푸시를 해야 되는데 좀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말 막 몇천 명씩 뽑아가지고 보험 판매원들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험사들이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 보험회사도 이제 회사를 운영한 지 몇십 년이 됐으니까 수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야, 생명보험 우리 가입한 사람들 고객들 쫙 보니까 얘네는 이런 공통점이 있네? 하고 이제 뽑아놓은 게 약간 이런 기준이야. 생명보험을 잘 드는 사람들은 일단 최소 중산층 이상, 30대에서 한 45세 사이, 20대는 잘 안 들어. 50대, 60대는 어차피 가입이 잘 안 돼. 그러면 30대에서 45살 사이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만약에 나 혼자야, 나 싱글이야, 나 죽으면 그냥 죽는 건데 생명보험을 들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생명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가장이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식들을 내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먼저 가게 되면 얘네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한 몇 억씩 몇십억씩 물려주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약간 이런 보험이잖아요. 이제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보험사들이 기준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쫙 돌려요. 이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고객들이 이런 데이터를 뿌리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그 IT 회사나 뭐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말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에어컨 온라인으로 파는 사람인데 뭐 자녀가 몇 명이고 이런 거 막 개인정보 수집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자기가 있는 정보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파트너십을 맺어서 고객 정보를 사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고객 데이터를 굉장히 쌓아놓는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소 같은 건 주잖아요. 주소랑 생년월일. 그럼 이제 생년월일을 보면 이 사람 나이대가 나오지. 주소지를 보면
이 사람 동네가 나와. 그럼 내가 뭐 부촌 몇 개만 찍어놓고 이 부촌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30살에서 45살 정도는 필터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소로 봤을 때 이 집이 몇 평이고 방이 몇 개고 이 정도까지 코딩을 해서 뽑아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치면 뭐 공시지가랑 다 나오는데 방이 3개야? 이 사람 한 나이가 40이야. 그러면 그냥 애가 있다고 간주를 하는 거지. 결혼을 했다고 간주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우리 보험회사에서 뭐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 자동차 연식이 뭐고 모델이 뭐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느 정도 부를 예측할 수 있고 뭐 나이도 있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니까 정말 스마트하게 이런 사람들만 필터링을 해서 보험사에서 와인 뭐 이벤트 초청, 뭐 골프 이벤트 초청 이렇게 소규모 이벤트를 연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보험 세일즈 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데이터 인프라는 기본이고 이걸 해내야 될 빅데이터 그 비싼 그 데이터 사이언스들도 많아야 되고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확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험사가 되게 올드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집단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영하고 산뜻하고 테크 같은 그런 보험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험사 면접에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게 보험사 면접인데도 은행을 이렇게 얘기를 꺼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은행 지점 간 게 기억이 안 나. 그만큼 은행의 모든 상품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 있어. 반면에 보험사는 약간 이런 디지털화가 늦어졌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 상품의 특성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하드 푸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보험 판매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정말 설득을 해서 권유하고 그렇게 팔려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100% 디지털화를 한다기보다 디지털화를 곁들인 대면 보험 설계사분들과 얘기를 하되 진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상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와 이 트래디셔널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믹스처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보수적인 면모가 있으면서 동시에 테크 기업 같은 이러한 요즘 영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빠른 페이스로 모든 게 진행되는 이런 보험 업계에 나는 흥미를 느꼈고 매력을 느꼈고 이런 기업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발전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에 딱 끼워 맞추는 건 개인 역량이라고 할게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산운용사도 똑같아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제가 은행이랑 보험사를 커버를 했으니까 일단 자산운용사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파는 곳이에요. 펀드는 뭐냐? 금융 자산들 있잖아요. 주식 아니면 채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식이 하나 있으면 주식이야. 근데 이 주식을 한 몇십 개 몇백 개를 내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담아서 이렇게 패키징을 딱 하면 그게 펀드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식만 담으면 뭐 주식 펀드가 되는 거고 채권만 담으면 채권 펀드가 되는 거고 주식 채권을 뭐 이렇게 딱 50대 50 하면 밸런스 펀드가 되는 거고 뭐 아무튼 펀드 자체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주식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보따리 같이 그 포장하면 이제 그게 펀드인데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자신만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거죠. 액티브하게 운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포트폴리오가 있어. 거기 내가 애플이 10개가 있어. 애플 주식 10개, 구글 주식 10개, 뭐 아마존 주식이 10개야. 근데 요즘 애플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애플 비중 줄이고 뭐 아마존 더 사던가 아니면 다른 거 더 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포트폴리오 조정을 내가 하는 걸 액티브 매니지먼트라 그래요. 액티브 펀드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자산운용사 펀드예요. 이제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2000년대 펀드를 사려면 아까 보험사랑 똑같아요. 은행 가서 사거나 아니면 브로커 가서 사거나. 근데 요새는 어떠냐? 아까 은행 다 디지털화 됐다 그랬죠. 은행 어플 들어가서 그 투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펀드가 있으면 거기서 펀드 이렇게 사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브로커들도 뭐 요즘 싱가포르에서 있는 큰 브로커는 무무 이런 게 있어요. UOB, 키안 뭐 이런 거 있는데 걔네들도 어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펀드 사면 돼요. 그럼 디지털화가 상품에는 어떤 변화를 미쳤느냐 보면 이제 정말 전통적인 펀드는 액티브 펀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솔직히 펀드 사는 사람들보다 주식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증권사 계좌 터서 운용사에서는 이제 펀드 말고
지수, 그러니까 S&P 500 이런 거, 코스피 이런 거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냥 팔자. 그런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지수만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굴러가니까 우리가 따로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수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고 이거를 그냥 증권거래소에 그냥 리스팅을 시켜버려요. 주식같이.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 그 어플 들어가서 이제 주식들 막 삼성, 애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 펀드를 검색해서 바로 1초 만에 사고 1초 만에 팔 수 있어요. 이게 ETF예요. 근데 이 ETF가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손도 별로 안 가고 그냥 리밸런싱만 해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예 ETF만 운용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블랙록에 있는 그 아이쉐어도 그렇고 뱅가드도 ETF 엄청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자산 운용에서도 글로벌 X라고 인수해서 걔네도 전 세계적으로 ETF만 운용하고 있고, 얘네들은 유통할 때도 막 은행한테 커미션 줄 것도 없고 브로커한테 커미션 줄 것도 없고, 아무튼 자산운용사도 테크 기업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겪는 문제점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은행 하면서 얘기했고 보험사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약간 다른 점은 자산운용사는 IB나 프라이빗 이쿼티 같이 솔직히 펀드 매니저들이 실세인 그런 회사예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디지털화 하기에는 회사가 너무 테크니컬하고 정말 그 파이낸셜 테크닉들이 필요한 그런 뭐 인더스트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운용사에 있으니까 문제점은 나중에 운용사 나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점.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운용사 면접도 똑같았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은행 간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딱 깐 다음에 은행은 디지털화를 엄청나게 빨리 겪었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완전 바뀌게 되었는데, 운용사는 아무래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고 SM 매니징하는 그런 컴퍼니다 보니까 옛날같이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어느 정도 킵하되 그 바운드리 안에서 최대한 자동화, 최대한 디지털화를 탄력 있게 흡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인더스트리인 것 같다. 그래서 내 관심을 끌었고, 나의 이 보수적 그리고 이 진보적 중간에 있는 이런 성향과 너무 잘 맞아서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보험사 백그라운드랑 컨설팅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보험사도 비슷하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거 이제 다 들먹이면서, 보험사랑 자산운용사랑 완전 다른 것 같지만 내부에서 그 실무자들이 실제로 나날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하나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제 면접이 끝났고 이 제 현재 직장 오퍼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야지 하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질질 끄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하루에 이 영상 찍으려면 내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큰 세 가지의 금융권 내에 있는 그 산업을 정리하는 게 계속 실패했어요. 은행 정리하고 나면 이제 보험사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플로우를 맞춰서 이거를 정리를 하지?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댓글 올려주신 AJ 구독자님 댓글 보고 그래 해야지, 새해인데 인사도 드릴게요. 올려야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